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아이들 엄마입니다. 아픈 아이의 고부간의 갈등까지 있었던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직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관계를 다 끊고 싶지만 착한 남편을 생각하니 또 그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은 미용실을 하시고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원양 어선을 타시며 이곳저곳 돌아다니셨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나가시면 한철이 지나야 오셨고 아버지 보는 일은 1년에 몇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없으실 때도 있었지만요. 어머니는 남동생만 어릴 적부터 편애하셨어요. 늘 아들 하셨죠. 엄마도 여자인데 왜 늘 아들 할까 싶었어요. 늘 좋은 것은 남동생의 차지입니다. 그러고는 아쉬울 때는 또 딸이 최고라고 하시니 그 속을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엄마처럼 그러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갈 성적이 되지 않아 재수는 안 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솔직히 대학교에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과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엄마 친구의 소개로 제가 취업을 한 곳은 아울렛의 한 매장이었는데요. 거기서 여성복 판매직으로 첫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빠릿빠릿하고 싹싹한 성격이라 그런지 일은 단시간에 능숙해졌고 또 하는 일도 저와 맞았습니다. 그동안 돈도 많지는 않았지만 차곡차곡 모았고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나보게 되었고 서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힘들고 서러워서 이 일을 때려칠까도 했지만 또 배운 게 이 짓이라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참고 하루하루 다니다 보니 또 이 일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 샵 마스터까지 올라가게 되더군요. 판매라면 정말이지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들 상대하는 일들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다면 쉬운 일이었으니깐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제 나이도 40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시집갔고 저 혼자 남았네요.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개도 받아보고 3-4번 남자를 사귀어 봤지만 오래는 못 갔어요. 늘 그들이 떠나버렸죠.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다 보니 제 나이도 40대가 되었네요. 엄마는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엄마랑 한 집에서 같이 살 거니? 응? 어서 시집 가라. 엄마, 나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 꼬박꼬박 월세 내고 살고 있거든? 그리고 다 때가 되면 나갈 거야. 지금은 여기 있는 게 돈 모으는 거라 그래. 아이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다. 참, 그놈의 입은 청산유수여. 그건 네 아빠 닮았네. 내가 네 아빠 그 이빨에 속아서 결혼했지만. 결혼이요? 저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만나는 남자들마다 몇 개월 사귀고는 늘 저를 떠났습니다. 아마 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남자를 사귀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사귄 게 5개월이었네요. 솔직히 제 외모가 이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키도 작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주근깨도 많고요. 머리도 곱슬머리에 남자한테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보면 늘 제가 매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잘 나가는 친구인 지혜는 늘 저에게 은희야, 여자는 자고로 도도해야 해. 남잔 말이야, 매달리는 여자 싫어해. 좀 튕기는 맛이 있어야 남자들이 더 애가 탄다고. 받아 적어라, 밑줄 쫙. 별 3개다, 3개. 그래, 알아 모시겠습니다. 다음번 연애할 때는 네 말대로 좀 튕겨볼게. 나도 시집가고 싶다, 친구야. 그래, 올해는 안녕 됐으면 좋겠다. 너 그러다 까딱하면 시집 못 가. 알았어, 1절만 해. 그리고 말인데 은희야, 요즘은 혼수가 여기란다.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맘에 들면 알지? 아유, 엉큼한 지지배. 나이가 있으니 뭐 친구 말대로 그런 것도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희 매장에 인테리어를 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남자한 것이 저보다 6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내성적인 것 같으면서 사람이 참 순하더군요. 말도 제가 먼저 시켰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 시키고 몇 번을 보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대리님이 그러시더군요. 누님, 오늘은 저녁 식사 어떠세요? 이 대리님, 지금 그거 데이트 신청? 누님, 저 연상 안 좋아합니다. 꿈도 야무지세요. 어머머, 이 대리님, 저도 연하 안 좋아해요. 농담이에요. 오랜만에 남자와 밥을 먹어봅니다. 저는 연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연하남이랑 이렇게 단둘이 밥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 대리님은 잘 아는 오징어 볶음밥집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갑니다. 불판에 양념된 오징어가 지글지글 끓는데 또 이게 식욕을 자극하더군요. 어머, 이 대리님 여기 잘 왔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저도 소개받아서 온 곳인데 여기 맛있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요. 대리님, 또 이거 술안주인 거 아시죠? 좋은 안주에 안 되죠? 이모, 여기 이슬이 하나요? 누님, 저 술 못 마시는데요. 에이, 진짜? 겉은 술 말아먹게 생겼는데 못 믿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럼 오늘 조금 할게요. 누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이왕 누님 동생 이렇게 된 거 말 놓을까요? 네, 그러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 그럴까? 동생 한 잔 마셔. 네, 누님. 이 사람 맨날 일만 하면서 보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니 그날은 안주도 좋고 사람도 좋고 술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차는 치맥을 한다고 치킨집으로 이동합니다. 술을 잘 못 먹는다는 이 대리는 또 제가 주는 대로 다 마시고 같이 짠을 여러 번 하면서 둘 다 술에 취해서 과거 연애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아니 근데 누님은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거야? 동생, 내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어? 아휴. 아니, 누나는 말도 잘하고 성격도 참 좋은데 왜 없지? 내가 말해줄까? 실은 아니 왜? 사귄 남자들이 몇 개월 사귀고 나면은 다 도망갔어. 나는 맨날 채였다. 제일 남자 오래 사귄 게 몇 개월이야. 내가 그렇게 못생겼니? 아니, 내 눈엔 이뻐 보이는데? 술에 취했나 봐. 뭐라고 이 대리?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이뻐 보여. 그래? 그렇다면 벌주로 소맥 한 잔 하시고. 이거 먹으면 진짜 안 되는데. 폭탄주는 안 돼. 그러니까 벌주지. 이거 마시면은 내가 이뻐 보일 거야. 이 대리는 벌주로 폭탄주를 마시고 저도 마시고 하다 보니 둘 다 어느새 취해버립니다. 이 대리는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더군요. 이걸 어쩌나 싶어 일단 이 사람을 눕혀야겠어서 근처 모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순진해 보이고 착한 사람이 폭탄주를 마셔서 제가 이뻐 보였는지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 못 가게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일을 내고야 맙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6살 연하를 사귄다고 하니 모두가 축하해 주더군요. 게다가 이 대리는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해서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순진한 이 대리가 술 먹다가 누님에게 꼬임을 당해서 어쩌다 연상의 누나를 사귀게 된 꼴이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에 또 동생들을 잘 챙겨주다 보니 그도 제가 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즘 따라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뭐를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디 병이 생긴 건지 잠을 자도 피곤하고 게다가 오한까지 오더군요. 마침 친구 지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은희야, 잘 살고 있니? 그래,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한다는 거 깜빡 잊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너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응, 나 남자친구 생겼다. 진짜? 어떤 사람이야? 응, 인테리어 매장 직원인데 나보다 6살이 어려. 어머, 지집애 능력도 좋아. 연하남을 사귄다니. 어머, 이야, 축하한다, 이야. 고맙다, 친구야. 너무 사람이 착하고 순진해서 내가 꼬셨다. 그래, 잘했다, 친구야. 그나저나 주말에 얘 애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는데 너 갈래?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자도 피곤하고 오늘은 몸이 으슬으슬 떨려. 이거 너 임신한 거 아니야? 뭐 임신? 너 생리 언제 했는데? 어머, 그러고 보니 생리 안 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네. 야, 당장 약국 가서 임신 테스트기 해라. 너 임신이다. 웬일이야? 그 연하 동생 아주 꽃 같네. 잘됐다. 아주 장하다, 내 친구. 야, 당장 전화 끊어봐. 약국 좀 들려야겠어. 그래, 연락 줘. 내 말이 맞을 거야. 친구와 전화를 끊고 저는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테스트기를 사서 테스트기를 해봅니다. 친구의 말대로 임신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몸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했네요. 그에게 말을 했고 그는 놀라더니 당장 이 사실을 부모님께 이야기해야겠다고 하네요. 엄마는 그 말을 듣더니 아이고 잘했네. 그래, 요즘은 혼수로 임신을 한다는데 딱 그 말이 내 딸 이야기였다. 잘했다. 나이도 있고 아빠 놀라겠어. 남자 나이도 어리고 해서 아무튼 어서 양가 부모님 얼굴들 뵈야지. 니들이 의논해서 날 잡아봐. 네, 엄마. 저의 임신 소식과 함께 속전속결로 양가 부모님들은 뵈었고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서둘러서 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오니 하루 종일 서서 판매를 해야 하는 제 직업이 불가능해서 당분간 일을 관두기로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 남자가 너무 착하다 못해 너무나 효자들의 남편 밑으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자기 동생한테도 쩔쩔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제가 바로 임신을 해서 집안 사정이나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효자의 외할머니, 친할머니까지 다 챙기고 집안 행사와 심지어 여동생의 사소한 부탁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가만 보면 남편이 참 왜 저러고 사나 싶기도 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안 모임은 기본입니다. 저도 처음에 잘해보려고 하도 남편이 효자의 할머니들까지 다 챙겨주니 집에 할머니도 불러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저 나름 이쁨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좋은 의도가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되더군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우리 집에 오는 날에는 정말이지 여자들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건 말건 이 집의 여자들은 공주과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뭘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면 이건 정리가 아니고 그냥 물건을 있는 대로 쑤셔넣는 정도였으니 어머니한테 뭘 부탁드리기도 싫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 여자가 오면 저는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한 음식도 맛없고 뭘 하셔도 깔끔한 성격이 아니셨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는 세상에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 어머님 음식 솜씨가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다 보니 성격 급한 저는 뭘 부탁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가 되어버리더군요.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다고 설거지를 해도 나중에 보면 밥풀이 묻어 있고 고춧가루가 있고 다시 제가 설거지를 해야 하니 무언가를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해도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막달이 되자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머님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 잘 지내니? 아기는 잘 크고 있고, 우리 손주 예정일이 언제지? 네, 다음 달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산후조리원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는지 마감된 곳이 많아요. 아, 그래? 요즘 산후조리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며칠 있어도 몇백만 원이래더라. 안 그래도 나 지금 쉬고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산후조리 해줄게. 아니요, 어머니. 그건 신랑이랑 의논 좀 해볼게요. 그래, 내가 산후조리원보다 좀 싸게 받을 테니까는 니네 돈, 아낀다고 생각하고 연락해. 요즘 뉴스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사고도 많이 나서 내가 높아심에 그러는 거야. 네, 어머니 연락드릴게요. 남편은 엄마 전화냐고 묻습니다. 엄마 전화요? 어머니 전화인데 어머니가 산후조리비 자기한테 주면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그러셔. 아, 그래?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엄마도 지금 쉬고 계시는데 우리 집에 와서 손주도 보고 좋잖아. 산후조리원비도 마음에 드는 데는 너무 비싸고 여러 애들 있는데 우리 꼬물이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산후조리원 조금만 더 알아보고 마땅한 데 없으면 그렇게 할게. 그래. 그리고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은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해주시라고 하고 얼마 드린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며칠 후 예정일과 다르게 빨리 진통이 왔고 저는 딸아이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제 나이 41에 얻은 너무나 이쁜 딸이었습니다. 이틀간 병원에 있었고 바로 퇴원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어머니와 아버님까지 오셨더라고요. 솔직히 아버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눈치를 주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가 여기 계시면 아빠 밥은 어떻게 해? 안 그래도 엄마가 걱정을 하시길래 내가 아버지 오시라고 했어. 저는 이게 무슨 산후조리인가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줄 때도 아버님 눈치를 봐야 했고 모든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웃긴 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리 옛날에는 시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애기 젖도 주고 그랬어. 뭘 그렇게 가리고 그러니?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애기에게 모유를 주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보니 아버님이 뒤에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게 무슨 산후조리인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미역국을 끓여서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요리를 하신 건지 미역국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도저히 못 먹겠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봐주신다면서 매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시고는 그 손으로 아이를 만지십니다. 스마트폰은 꼬질꼬질 소독 한 번 안 한 듯 보였어요. 아, 정말이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 7일도 안 돼서 아가씨가 자주 오는데요. 아가씨가 이 집에서는 공주님이에요. 밥 차려줄 엄마가 없다고 저희 집을 오는 겁니다. 엄마 배고파. 내가 집에서 밥 차려 먹어야겠어? 하면서 밥을 먹으러 오다가 아주 눌러 앉았습니다. 좁은 저희 집에 시댁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산후조리를 하는데요. 이건 산후조리를 하는 건지 가시방석에 앉은 건지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새애기야, 첫째는 딸을 낳았으니까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너 나이도 있고 하니 빨리 가져야지 안 생길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직 몸조리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둘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내가 키워보니까는 혼자서는 외로울 수 있어서 낳을 때 낳는 게 좋아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래, 그래, 알았다.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가시는 어머니십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는 아버님, 아가씨가 방송을 보며 깔깔 웃습니다. 머리가 정말이지 깨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산후조리 아닌 산후조리 기간이 지났고 2주를 해주신다고 해놓고는 돈도 미리 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감기에 걸리시고 어머님까지 감기가 걸리셔서 2주를 못 채우시고 나가시게 됐어요. 오히려 저는 어머님이 빨리 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산후조리고 뭐고 너무 불편했으니까요. 딸아이는 너무나 이뻤습니다. 하는 짓마다 너무 이뻤어요. 노산이라 몸은 힘들었지만 너무 사랑스러웠고 남편도 너무나 이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연애 기간도 짧은 데다가 저희는 늘 신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둘째가 연년생으로 생겼습니다. 첫째가 딸이니 둘째는 아들이기를 바랬어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성별을 알려주시는데 이번에는 파란색 옷을 준비해야겠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아들이라니 아들을 바라는 시부모님은 더 축하해 주셨어요. 친구들은 노산인데도 애도 잘 갖는다면서 저보고 출산 드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칭찬인지 뭔지 아무튼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노산이라 그런지 산전 검사가 너무나도 많더군요. 노산이면 기형아의 확률도 올라가서 이런저런 검사가 많아진다고 하더군요. 기형아 검사라고 1차를 하고서 한 달 뒤에 또 2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염색체 이상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양수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또 양수 검사를 하면 만에 하나 잘못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쩌면 좋아.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꼬물이가 2차 기형아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 고위험이래. 이를 어쩌면 좋아 정말. 뭐라고? 병원에서 뭐라 그래? 양수 검사를 하면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겁나고 그거 찾아보니까 만에 하나 잘못될 확률도 있다 그래. 너무 무서워. 우리 꼬물이 어쩌면 좋아. 자기야, 진정 좀 하고 일단 확실한 거 아니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만 울어. 집에 가는 길에 눈물만 납니다. 혹시나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면 어쩌나 싶어 걱정도 앞서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며칠 내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양수 검사를 한다고 해도 이상이 있으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가 정상이기를 바랬습니다. 또 이것저것 사람들 후기를 찾아보니 저처럼 고위험군이었어도 아이가 태어나니 정상이었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 제 자신에게 우리 아들은 아닐 거라고 최면을 걸어봅니다. 다니던 산부인과 선생님은 잘 생각해보라고 확률이 너무 높다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완강히 고집했습니다. 아닐 거라고요. 엄마도 당장 병원에 가서 보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막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진통도 길었는데 둘째는 진통도 짧았고 생각보다 빨리 출산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첫째 때 잘못해서 이번에는 돈이 들더라도 좋은 곳으로 미리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받으시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무래도 예상대로네요. 뭐라고요? 아닐 거예요, 선생님. 아이를 안겨줍니다. 이렇게 이쁜 아들이 눈 사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멀어 보입니다.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봐선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애가 클수록 더 발현이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군요. 저는 솔직히 미련하게도 우리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태어날 때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나서 심장 수술도 조만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찾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은희야, 엄마가 뭘 했어?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다면은 당장 엄마랑 병원 가자고 했잖아. 내 딸 고생길이 훤하다. 심장 수술은 무슨 놈의 심장 수술이야. 그냥 옛날 같으면 약한 애들은 그냥 가는 거야. 수술시키지 마, 이 미련한 거사. 엄마, 애 앞에 두고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오지 마. 아이고, 저 미련한 것을 어쩌면 좋아. 늦음하게 시집가서는 이게 뭔 고생이니? 그때는 엄마의 말이 너무나 서럽고 인간 같지 않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손주보다도 딸이 고생길이 훤하니 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어쩌겠냐며 내 자식인데 앞으로 험난한 길 잘 헤쳐나가 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어린 첫째는 오랜만에 엄마가 왔다며 매달립니다. 시어머님이 그동안 첫째 딸을 봐주셨습니다.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 정말이지 하루하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둘째 아이 심장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 대학병원에 가야 하기에 제가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져서 어린 첫째 딸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일을 하시고 지방에 계셔서 부탁을 못 드리고 남편이 어머니가 쉬고 계시니 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보자고 합니다. 둘째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니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애미야, 둘째는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 주변에서도 그러더라. 첫째도 어리고 혼자서 이건 케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합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아야지 이거야 원. 내가 보니 답이 없구나. 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둘째 심장 수술도 있고 둘째는 계속 큰 병원에 다니면서 평생 치료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방치인데 첫째를 데리고 병원에 계속 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의논 끝에 남편도 그게 좋겠다고 하네요. 그래, 당신이 괜찮으면 합가하자. 그래야 당신도 숨을 좀 쉴 것 같아. 자기 생각도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한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우리는 시댁과 합가하기로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작아서 시부모님네 전셋집을 빼고 그리고 저희 집 전셋집을 빼서 돈을 합쳐 더 큰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아가씨는 시집을 가셨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의사인데다가 본가도 강남이고 아가씨네 집도 강남 좋은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가씨는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 시매부에게 우리를 보여주기를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둘째로 인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요. 아가씨는 첫째는 이뻐하는데 둘째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거나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고모가 돼가지고 조카를 창피해 한다는 것이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또 그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둘째의 심장 수술은 너무나도 잘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장애아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제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합가 후 어머니는 둘째 병원에 갈 때마다 첫째 딸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청소나 그런 것은 어머니가 하시면 제가 또 손이 가야 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온전히 제 차지였습니다. 그저 첫째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기에 시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싶구나. 어머니랑도 사이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싶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어머니랑 별거 하겠다는 거야. 전셋집 팔고 남은 돈으로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컨테이너 집 하나 지어서 살려고 해. 그게 마음 편할 것 같다. 농사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우리 둘째 보면은 마음도 안 좋고 아무튼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아버님은 몇 달 후에 시골에 작은 땅을 구입하시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서 짐을 싸고 나가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가 애미야, 나 취직해서 이제 바빠질 것 같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가게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와서 일을 봐주래. 놀면 뭐라니. 조금이라도 돈 벌어야지. 나중에 애들 용돈이라도 주지 않겠니? 어머니, 첫째 봐주신다고 하시곤 그러시면 어떡해요? 야, 무슨 말이 그러니?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니네 애들 봐줘야 하니? 나도 내 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쉬는 날 유두리 있게 애들 봐주면 되고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잖아. 무슨 애가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는 너는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너 가만 보면은 고집이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취직을 하셨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합가를 한 거는 애들 보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신 것인데 가만 보니 아버님은 나가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시고 어머니는 취직을 하시고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병원 다니게 생겼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고 둘째는 아직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말도 느립니다. 아직 엄마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릅니다. 매주 대학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게 일상입니다. 그나마 나라에서는 장애 아이에 대한 혜택이 많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시는데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면 버스가 안 온다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하시는 일이 다반사가 되셨습니다. 애미야, 버스 기다리는데 지나가다가 오는 길에 데리러 와라. 둘째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오는 길에 첫째를 어린이집에서 픽업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데려다 달라고도 하십니다. 나 좀 가는 길에 데려다 줘. 요즘 무릎이 아프다. 어머니는 그래도 같이 사는 분이니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문제는 아가씨였습니다. 아가씨는 임신을 했고 입덧이 심할 때마다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가씨가 입덧이 너무 심하시길래 제가 국수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새언니가 해주는 국수만 생각이 난다면서 찾아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너는 내가 해주는 음식은 안 먹고 니네 새언니가 해주는 것만 먹어? 엄마는 솔직히 요리 못하잖아. 난 새언니가 해주는 국수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정말 다른 건 못 먹겠어. 그러니? 너 요즘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다. 뱃속에 애기 생각해서 친정에서 좀 쉬면서 새언니 보고 국수 만들어 달라고 해. 그럴까, 엄마? 여기가 친정인데 누구 눈치 볼 게 있어? 그러고 싶으면 그러는 거지. 두 아이들 보며 아픈 아이 병원 치료까지 하면서 저는 아가씨 국수까지 수발 들어야 했습니다. 청소하고 애들 케어하고 어머님이 여기저기 벗어놓으시며 다 모두가 순전히 제 차지였습니다. 거기다가 아가씨 수발까지 들고 있네요. 아가씨는 출산을 하고 와서는 어머니가 아가씨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친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친정이라면 바로 저희 집을 말하네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아가씨 산후조리를 한다고 불러놓고서는 미역국 한 번을 끓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딸 미역국 한 번을 안 끓여주세요?
니네 고모가 새언니 음식을 맛있다고 내 건 안 먹으니 그렇지. 그러니 안 먹는 거 만들어서 뭘 해. 네가 워낙에 잘하잖아. 할 말이 없더군요. 어느 날은 녹초가 돼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애가 울어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언니가 어떻게 좀 해봐.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애들 깨게 전화를 하다니요.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 깰까봐 바로 갔고 아가씨의 아이를 달래줍니다. 제가 아이를 안으니 울음이 그새 멈춥니다. 그 뒤로 아가씨는 애만 울었다 하면 언니 하면서 저에게 달려옵니다. 산후조리 후에도 주말마다 저희 집으로 왔고 우리 둘째가 자기 애를 만지기라도 하면 모 보듯이 쳐다보며 밀어냈습니다. 매주 오는 아가씨도 너무나 얄밉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어머니도 믿고 그리고 더 미운 건 그걸 당연한 줄 아는 이 착기 빠진 자기네 집에다가는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남편은 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든 다 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아가씨가 와서 어머니와 속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진작에 새언니가 나이가 많아서 둘째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니네 새언니가 인물이 있니 뭐가 있니. 나이도 니네 오빠보다 6살이나 많아가지고. 오빠 말로는 술 먹고 한 번 잤는데 애가 생겼대잖아. 그래서 니네 오빠가 낚인 거 아니니. 오빠야 뭐 워낙에 순하고 누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지. 아이고. 아니 그러게 진짜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새언니 누가 데려갔어? 저 인물에. 그리고 둘째도 누가 낳으랬어? 나 같으면 벌써 병원에 진짜 갔지. 안 그러우 엄마? 그러게 말이야. 지가 지 인생 저렇게 만든 거지 뭐니. 그래놓고 뭐 어머니 어쩌고 내가 취직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정말? 엄마가 무슨 애 봐주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어머니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 못생겼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리고 처음에 학과할 때 어머니가 먼저 하자고 하셨잖아요. 둘째 케어하는데 온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요. 어머니 학과하고서 뭘 하셨는데요. 몇 달 첫째 본 게 다 아니에요? 제가 이 집 하녀예요? 뭐예요, 네? 어머머 얘가 저 말버릇 좀 봐라. 세상에 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언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아가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맨날 뭐 보듯이 하고 고모가 돼가지고 한 번이라도 안아준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생활이 없고 하루하루가 벅차요. 그런데 아가씨 그 와중에 산후조리까지 해주고 먹을 거 갖다가 다 바쳤어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째요? 어머 언니 난 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언니 먹는 것도 언니가 좋아서 해준 거지 뭐 처음부터 내가 해달랬어요? 그리고 내가 친정 와서 그런 소리도 못해요? 엄마 저 언니 좀 봐 기가 막혀. 이 소리를 듣고 둘째가 소리를 지르며 울어댑니다. 둘째는 소리에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남편의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눈물이 나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당신? 그래 무슨 일 있다.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나 분가하고 싶어. 우리 아들 케어도 힘든데 아가씨랑 어머니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랑 동생이 힘들게 하다니. 당신은 몰라 응? 내가 죽어나는 거 안 보여? 너도 똑같다고. 착한 남편은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무슨 소리를 하나요? 남편은 그동안 일이 바빠 두어 번 주말에 내려왔어요. 엄마랑 이야기해봤어. 분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당장 분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 돈으로 나갈 곳이 없대. 무슨 소리야. 나 당장 그러고 못 산다고 했잖아. 전셋집 판 거로 우리랑 모아서 이 집에 들어오고 남은 돈을 아버지가 땅 사셨잖아. 그래서 여유 자금 없고 우리 집 전세를 빼도 어디 원룸 같은 곳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어머니는 그런 데서는 못 산대.
진짜 첩천산중이구나. 정말 그럼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당신은 모르겠지. 당신 어머니랑 여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난 내 아이 케어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사람인데 거기에 둘이서 더 짐이 된다는 사실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어 정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들어와. 엄마가 갈 곳이 없다시잖아. 혜진이는 우리 집에 못 오게 할게. 부탁이야.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야. 집 놔두고. 일단 들어와서 해답을 찾자.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니 또 마음이 누그러지고 엄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애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고 아가씨도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돈 모아서 집을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방관이시고요. 아버님은 시골에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고 있고 둘째는 발달이 늦어서 아직도 너무나 작습니다. 오늘도 둘째는 치료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말을 하니 조금 속이라도 풀리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그들에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려고요. 이제 싫으면 싫다고 당당히 말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저에게 힘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